게시판에 바보라고 글씨를 쓰는 커서 마우스를 잡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도 끊긴 상태입니다. 노트북 카메라가 켜지더니 집에 있는 아이를 찍기도 하고 컴퓨터 주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또 올게라는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해킹이라고 판단한 제보자가 인터넷 모뎀과 IP 주소를 바꿨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저 가정에서는 일반 데스크탑 PC 2대, 그다음에 노트북 2대가 있었죠. 근데 그 4대의 컴퓨터가 전부 다 해킹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선도 다 뽑았고, IP 주소도 예, 바꾸고. 그다음에 모뎀도 다 바꿨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해킹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저렇게 협박이 계속됐고 개인 정보도 계속 털렸다는 거죠. 저희 같이 이쪽 보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죠. 저게 자작극 아닌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였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이상하다. 저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아직도 범인은 몰라요? 누군지 단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누가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수님마저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90년대 이런 일 있었으면 그 귀신 나 씨였다고. 진짜 귀신인 줄 알고 엑소시스트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될 귀신 것 들린 같아. 집이라고 하지 우리가 보통 네.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지금 사실은. 지금 해킹 쪽, 보안 쪽 연구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공지능 스피커들 많이 쓰시죠? 네. 그렇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얘기를 하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주인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구분할 능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히든 보이스 커맨드 어택, 즉 들리지 않는 목소리 명령어라고 그래서 스피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아주 고주파수 대역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한상지 댁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은 안 들리는 소리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뭐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나한테 어루 보내줘라든가. 음파를 그렇죠. 던지는 거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 뭐 이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TV가 켜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시연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 목소리와 아닌 사람을 구별하게 할까 이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 안 하는 편이거든요. ATM 가서 직접 하고 뭐 은행 가서 직접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어요. 저기 알베르토하고 럭키 형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는데 되게 뿌듯하게 지금 형 앞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뿌듯해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수상한 링크를 확인도 안 하고 눌렀다가 계정이 다 갈아엎혔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해킹을 안 하시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왜 제가 걸리냐면 인스타 이제 해킹 당했어요. 이제 여름에. 아이고. 근데 그거 왜 그랬냐면은 이제 DM으로 어떤 링크 왔어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온 링크인데 당신의 계정에서 그 저작권 침해가 발견됐다. 그래서 밑에 링크 들어가서 그거 해명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로그인이 안 돼서 로그인할 때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지금 입력하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인스타 그다음에 그 얼굴 책 그리고 왓츠앱까지 털려서 며칠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왓츠앱 문자로 뭐 Hi Daniel, do you want your account back? 그거 오고 제가 반응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인스타 DM으로 너 계정 돌려바꾸시면 1,000불 보내달라고 비트코인으로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도 대응 안 하고 왔었는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새로운 계정 만들긴 했지만 그 순간에 너무 와 이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놀랐던 거는 제 아이디로 저도 이제 저만 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 기사 몇 개 뜨니까 저의 아이디로 성시경 씨, 그 다음에 김풍 씨 등등 여러 연예인한테 똑같은 뭐 이제 보냈어요. 저희 아이디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언택트 범죄는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딱 그거예요. 그 계정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다 완전히 다 백지화됐죠. 맞습니다. 6년 동안 쓰다가 모든 추억들이 이제 사라지고 어떡해. 사실은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해커가 직접 안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준비가 안 된 시스템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런 언택트 범죄, 이런 해킹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보통 밖에 돌아다닐 때는 이건 불안해. 하지만 집안에 있는 시스템들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시스템들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영상 보기 무섭네. TV가 켜진 거예요? 이거 You're hungry? 누가 말하는 거야?
Hello. 어디서 말하는 거야? Who is this? Who is this? Hello. 너무 무서워. I see you. 어디서 들리는 거야 대체? Lamar. 대답했어. What is that? 사실은 집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웹캠 뭐 이런 거. 특히나 요새 이제 반려견 때문에도 웹캠을 굉장히 많이 설치들 하세요. 근데 이 웹캠이 사실 굉장히 해킹당하기 쉬운 물건입니다. 웹캠이라고 하는 것이 잘만 보면 그냥 카메라 형태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TV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TV.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킹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그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있는 웹캠을 해킹해서 찍었던 몰래카메라 영상을 대방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 그걸 웹하드에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 영상을 실제로 보면 뭐 별의별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인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렇죠. 영상. 하다못해 뭐 수술실 화면도 있었으니까. 카메라, 뭐 무선 공유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무선 공유기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카메라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저 비밀번호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비밀번호가 2개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개 있던데 맞아요. 하나는 접속자용 비밀번호, 맞아요. 하나는 관리자용 비밀번호. 맞다. 뒤에 보니까 2개 맞아. 그럼 그 관리자가 그 비밀번호를 하면 내가 쓰겠다 하면 그거 해킹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접속자용 비밀번호도 보통 000 이렇게 나오고 관리자용 비밀번호도 000 이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설정돼서 나옵니다. 공장에서 나오니까. 처음 설치할 때 이 2가지를 다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접속용 비밀번호만 바꾸시죠. 관리자용 비밀번호 그대로 두고. 전혀 몰랐어. 관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관리자인 건데 관리자인지 왜냐하면 몰랐어요. 그걸 내가 집에다 설치해서 내가 운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0000 요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해커들이 들어와서 원격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영상처럼요. 해외에서도 요즘에는 이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뭐 사고도 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좀 커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해커가 굉장히 유명한 해커 한 명이 자동차 해킹에 대해서 공개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방송국 기자를 초청해 놓고 그 당시에 최첨단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그 내비게이터 나오는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커의 사진이 딱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락이 전부 다 문이 전부 다 잠깁니다. 철컥. 그러다가 영화네. 워셔액이 막 나오면서 앞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계기판이 대시보드가 꺼져서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합니다. 되게 그 다음에 놀랐겠다. 핸들하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또랑에 이렇게 쳐박히기까지 하는 것까지. 그게 방송으로 실제로 나갔었고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로 그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커는 약간 공공의 화이트 해커 같은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그 사람은 사실은 전직 미국 정보기관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해커고요. 사실은 커넥티드 카, 첨단 차량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작정해서 그 해킹 시연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그 기술이라는 게 이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인류의 진보를 보면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계속 그렇게 경운기 달구지 타고 다니지 않았듯이 뭔가 발전을 해도 그거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것들부터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 또 하나의 분신이면서 어떤 언택트 범죄 통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뭘까요? 핸드폰. 휴대폰. 핸드폰. 그렇죠. 그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킹하기 쉬운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는 일이 사실은 정보 보호의 어떤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관리해야 될까요? 거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비밀번호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 자체를 조금은 어렵게. 복잡한 비밀번호, 이게 외기 귀찮더라도 그걸 설정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밀번호가 1, 2, 3, 4, 5 아니면 패스워드입니다. 실제 통계가 그래요. 패스워드요. 네. 비밀번호 하나들이 PASSWR 진짜? 이걸 하는 겁니다. 어머. 우리가 비밀번호를 아무리 안전하게 설정해도 해커들이 그냥 해킹을 하면 끝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는 안전하게 잘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걸 거꾸로 보면 회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용자가 관리할 일정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대비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몫을 한 반 정도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설정함으로써 지키자. 아니 무슨 대비책을 놔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늘 저희 미래 수업 제가 지금 미래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면서 가장 멘붕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지금 뭐 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 맨 앞에 N번방 얘기했을 때 그 텔레 무슨 메신저 이것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열을 안 당하고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범죄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암호 기술도 사실은 내가 중요한 문서 쓰면 비밀번호 걸어놓잖아요. 암호화시키죠, 그렇죠? 근데 나쁘게 쓰이면 랜섬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안 기술은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라이버시만 극도로 강조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만 지키도록 놔둘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것을 어렵다. 허용할 거냐? 이걸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이런 보안 메신저를 허용합시다. 다크웹 이용은 이런 정도에서 허용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공공이익이 우선인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인가 이 논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90년대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가 기억하는 한 방송에서 이 논의가 나온 건 제가 이 프로를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거의 안 사실은 했죠. N번방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작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인가 공공이익이 우선인가 과연 우리가 어디서 합의를 거쳐야 되는가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불꽃단에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어차피 이거는 나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열을 하거나 감시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프라이버시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이 미흡한 부분에 뒤에서 숨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이건 사생활이다 하면서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 네, 공공의 이익 이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에게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되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조주빈이 경찰에 잡히고 처음 이제 공개가 될 때 본인의 얼굴은 드러내기 싫어서 막 이렇게 패딩으로 가리고 갔거든요. 근데 조주빈은 정말 수백 명의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에요. 근데 걔한테까지도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범죄자는 확실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권까지는 저희가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고 아무도 아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모든 사람을 가상의 범죄자로 놓고 한다면 이게 잘못했을 때 잘못 악용이 되면 불법 사찰이 될 수 있고 도청이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를 할 거니까 프라이버시 신상을 공개 이렇게 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한상진 씨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그래서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근데 그 미국의 형벌주의를 보면 징벌주의를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막 300년 막 때려버리니까 그렇지. 죽어서도 못 나오니까요. 사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정확하게 범죄를 어떤 큰 범죄를 맞아요. 저지르면 좀 강한 처벌이 처벌을 하는 필요하죠. 법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은가. 사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죠. 저도 사실은 오늘 뭐 이 방송에서 여기서 결론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악플에 대한 것도 우리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택트 범죄에 활용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보안 메신저, 다크웹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이 시작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걸 이제 주의 깊게 봐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언택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충분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사실은 정보기관, 우리 수사기관이 기술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추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왜 공론화가 돼야 가능하냐 하면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사찰하는 거지. 그렇지. 외국에서는 FBI 국장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합법적 수사를 방해하는 거고 기업의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 이걸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론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뤄준다는 얘기죠.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론화 장을 만드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정부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잡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비밀번호 같은 관리를 잘한다든가.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부 다 이중 인증을 권하고 있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비밀번호 하나 갖고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업데이트를 좀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PC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돼 있으면 방어할 또 수 어느 정도 있죠.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좀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제 같은 느낌이네. 영양제를 꾸준히 잘 먹으면 병도 안 생기는 것처럼. 무조건 업데이트. 그런데 이 IoT 기기들의 업데이트를 생각 외로 안 하세요. 안 해요. 복잡하고 막. 잠깐 동안 귀찮고. 꺼줘야 되잖아요. 전원이 맞아. 잠깐 꺼지는 것도 싫고 맞아. 그거 꺼지는 게 싫지 사실. 꺼지는 동안 뭐 못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게 싫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아기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언택트 환경에 노출된 우리 아기들한테 정보보 안전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야,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거하고 랜덤 채팅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 채팅방이 신문에 났을 때 대다수의 어른들은 야, 이거 나쁜 애들이 나 하는 거 아니야? 랜덤 채팅방 같은 거 하니까 이런 거 당한 거지. 사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수치를 보면 랜덤 채팅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많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랜덤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부모한테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만해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랜덤 채팅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 얘기를 자꾸 들어줍니다. 그러면 거기다 자꾸 더 많은 걸 털어놓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깔아봐. 그리고 링크를 주죠. 그리고 그걸 설치하면 내 휴대폰 번호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빼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동안 얘기했던 거 친구들한테 뿌린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 너무 악랄하다. 그러니까 랜덤 채팅방은 저 나쁜 애들이 쓴 거니까 우리 애들은 안심할까? 이게 아니고 랜덤 채팅방은 애들이 왜 하지? 그건 이 사건에서 어떤 시작이었을까?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의 양면성은 뭐였지?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제가 보기에는 먼저 돼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